1982년 여름 프랑스 공인회계사인 앙드레는 장녀인 칼린카가 전처의 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칼린카는 지난 2년 동안 독일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살았고 앙드레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앙드레는 칼린카와 8월에 재회할 예정이었죠. 1982년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앙드레는 전처인 다니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흐느끼며 칼린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죠. 아마도 전날 야외 활동 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전처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칼린카는 매우 체력이 좋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앙드레는 전화를 끊고 즉시 프랑스를 떠나 독일 남부의 휴양 도시인 린다우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전처인 다니엘과 내과를 운영하는 현직 의사인 디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하루 종일 이동한 끝에 7월 11일 아침 린다우의 한 병원에서 딸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칼린카는 평온하게 자고 있는 듯 차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앙드레는 정말로 딸이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 측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알렸고, 이때 전처와 그녀의 남편 디터는 조심스럽게 앙드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저녁 칼린카는 보데노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칼린카는 자신의 남동생과 디터의 두 자녀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경 디터는 승마복을 갈아입고 승마 훈련을 하러 나가려던 참에 칼린카의 침실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터는 칼린카가 자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판단해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미 호흡이 멈춰 있던 상태였습니다. 디터는 의사였기 때문에 곧바로 칼린카에게 응급주사를 놓았고 심폐소생술도 시도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디터는 계속해서 앙드레에게 칼린카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이나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터는 칼린카가 사망 전날 하루 종일 보데노에서 서핑과 수상스키를 즐겼고 그때 칼린카가 더위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죠. 보통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은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터는 칼린카가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터는 열사병이 아니라면 1974년 교통사고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8년 전 칼린카는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디터는 칼린카가 과도하게 스포츠를 즐겨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죠. 앙드레는 의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딸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보데노의 기온은 30도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앙드레의 아들 니콜라는 금요일 누나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다고 앙드레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앙드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지만 칼린카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칼린카의 시신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냉장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7월 12일 부검을 위해 메인겐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부패 징후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앙드레는 우연히 디터가 부검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앙드레는 병원 직원에게 디터가 어떤 신분으로 부검실에 들어갔는지 물었고 그 직원은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2명과 디터가 오래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디터는 오래 머물지 않고 부검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늦게 앙드레는 부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딸의 장례를 먼저 치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 중하순경 앙드레는 칼린카의 시신을 독일에서 가져와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칼린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앙드레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앙드레의 전처는 독일로 돌아갔고 떠나기 전 앙드레는 전처에게 가능한 빨리 부검 보고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사본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앙드레는 전처까지 의심하게 되었죠.
앙드레는 1960년대 중반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머무는 동안 다국적 대기업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1965년 그는 디저트 가게에서 다니엘을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다니엘은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1967년 딸 칼린카를 낳았고 이후 막내 아들 니콜라를 낳았죠. 아들이 태어난 그해 부부는 당시 모로코 주재 독일 영사관 의사였던 디터를 만나게 되었고 두 가족은 새 집 건너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디터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했으며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칼린카와 디터의 자녀들은 이웃이자 동네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제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니엘과 디터는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결국 디터는 자신의 감정을 다니엘에게 고백했고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다니엘은 디터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의 정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남편인 앙드레가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루함을 느꼈지만 디터는 앙드레와 정반대였습니다. 디터는 다니엘에게 다정다감했으며 항상 그녀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디터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독학으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앙드레는 처음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내가 독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독일어 노래를 듣기 시작하자 결국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앙드레는 끙끙 앓다가 결국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앙드레는 아내에게 가정과 디터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죠. 이때 다니엘은 가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디터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앙드레는 아내의 말을 믿었고 이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앙드레는 더 이상 디터와 같은 동네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1974년 가족을 데리고 프랑스 툴루즈에 정착합니다. 디터는 다니엘과 갑작스러운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니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디터는 다니엘이 프랑스 툴루즈에 정착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디터는 다니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 다니엘도 자신이 디터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데이트 편의를 위해 툴루즈에서 한참 떨어진 니스의 집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앙드레에게 니스에서 사무직으로 일자리를 구했다며 출퇴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곳에서 지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앙드레는 회사 연락처를 물었는데 다니엘은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앙드레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앙드레는 아내를 미행하게 됩니다. 니스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앙드레는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디터와 아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앙드레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고 가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합의서에서 다니엘은 칼린카와 니콜라의 양육권을 앙드레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디터도 두 번째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1977년 디터와 다니엘은 결혼했고 결혼 후 부부는 디터의 두 자녀를 데리고 독일 린다우에 정착하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디터는 내과를 개원했고 다니엘은 전업주부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앙드레는 자신의 경력을 더 쌓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모로코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혼 합의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다 싶어 이 문제를 근거로 두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며 소송했고 결국 법원은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 7월 칼린카와 니콜라 남매는 어머니와 양부와 함께 살기 위해 독일 린다우로 보내졌습니다. 칼린카는 독일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따라서 국제 기숙학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칼린카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집으로 돌아갔었고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나 칼린카는 기숙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었죠. 1982년 봄 칼린카는 어머니에게 가을 학기에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이전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칼린카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한 그녀는 친부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칼린카는 프랑스로 돌아오기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앙드레는 장례식이 끝난 후 부검보고서 사본을 기다렸지만 9월까지 그는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재촉 끝에 10월이 되었고 마침내 앙드레는 부검보고서 사본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보고서는 독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앙드레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결국 번역가를 찾아 부탁해야 했습니다. 부검보고서를 읽은 후 앙드레는 디터가 칼린카에게 몹쓸 짓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칼린카의 은밀한 곳에 열상과 출혈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기록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린카의 팔뚝에 주사 자국이 남겨져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어떤 약물이 주입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칼린카는 열사병이 아니라 음식물이 역류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모호했기 때문에 앙드레는 11월 다시 독일 린다우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에게 딸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동시에 딸의 재부검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한 앙드레는 전처에게 찾아가 혹시 디터가 칼린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는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디터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평소 칼린카를 자신의 친딸처럼 대했다면서 디터를 변호했습니다. 이때 앙드레는 전처가 고의적으로 디터를 편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혼외정사로 인해 앙드레가 복수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은 디터에게 전화를 걸어 5가지 질문만 했고 디터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질문을 받아 적고 집에서 서면으로 답장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디터의 서면 답변을 읽은 후 칼린카의 죽음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부검도 다시 진행되었는데 주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러나 디터가 칼린카를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1983년 6월 자연사로 종결했습니다. 앙드레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고 전단지 5,000장을 인쇄해 다시 린다우로 향했습니다. 마침 맥주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앙드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린다우에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범죄자는 디터라는 의사고 그는 내 사랑스러운 딸 칼린카를 살해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을 때 디터의 딸 디아나가 경찰과 함께 왔고 결국 앙드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앙드레는 명예훼손과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체포되었고 남은 전단지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앙드레는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선고받았고 앞으로 5년 동안 독일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1984년 다니엘은 디터와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앙드레는 여전히 딸의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디터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은 앙드레에게 칼린카가 독일에서 살해되었어도 칼린카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법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앙드레는 여러 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1985년 12월 프랑스 법의학자는 칼린카의 관을 열어 재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몇몇 장기는 남아있지 않았고 생식 기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부검을 통해 앙드레는 누군가 은폐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법의학자는 마침내 1988년 독일로부터 칼린카의 신체 조직 샘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음식물이 호흡기로 역류해 질식한 것으로 보았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칼린카가 사망 전에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사 시간은 칼린카가 사망하기 30분에서 40분 전이어야 하지만 이미 첫 번째 부검에서 칼린카의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디터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독일 수사기관에 디터를 프랑스로 인도해 법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미 칼린카는 자연사로 판명났고 디터는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1990년 4월 독일 검찰은 프랑스 경찰이 제기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고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4월 8일 디터가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디터에게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995년 3월 거의 2년간의 재판 끝에 디터가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터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프랑스 검찰은 다시 한번 독일에 디터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독일 검찰은 프랑스 법원이 디터의 부재 중에 재판을 진행했다며 다시 한번 디터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때까지 디터는 린다우에서 잘나가는 의사였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디터는 문란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다니엘과 이혼한 것도 그가 바람피운 이유였고 다니엘과 이혼 후에도 그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만났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디터는 자신보다 거의 20살 연하와 네 번째로 결혼했지만 곧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또다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2월 11일 로라는 내시경을 받기 위해 디터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병원에는 디터밖에 없었습니다. 디터는 로라에게 간단하게 진찰한 뒤 통증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취 주사를 맞을 건지 물었습니다. 로라는 잠시 생각하다 맞겠다고 말했죠. 로라는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 깨어났을 때 디터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라는 차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로라는 병원에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보자마자 당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었고 디터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디터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가벼웠지만 다행히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죠. 앙드레는 이러한 판결에 어이가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소녀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터가 로라의 사건으로 기소된 후 5명의 여성이 연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로라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마취제의 영향으로 그들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이 사건들에서 디터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로라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디터가 환자들을 속여 진정제를 투여한 후 몹쓸 짓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터는 여러 선행과 의사로서 뛰어난 능력으로 린다우에서 평판이 좋았고 권위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디터는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디터는 고대 로마에 이런 말이 있었죠. 침묵은 동의와 같은 것이다. 이제 언론은 디터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디터의 첫 번째 아내인 모니카는 1969년 10월 겨우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은 젊은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디터가 로라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앙드레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프랑스 법원에 디터를 프랑스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의 외교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독일과의 정면 충돌을 꺼렸습니다. 결국 1999년 앙드레는 직장을 그만둔 후 개인적으로 디터를 조사하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앙드레는 이를 위해 독일 사립탐정을 고용해 디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디터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디터가 몇 달에 한 번씩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때로는 1주에서 2주 동안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고 앙드레에게 알렸습니다. 나중에 앙드레는 디터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앙드레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디터가 프랑스에서 수배 중이라며 전단지를 배포했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과 스위스 경찰은 앙드레에게 디터를 발견한다면 체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000년 오스트리아 경찰은 기차에서 디터를 알아보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3주 후 오스트리아 판사는
독일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디터를 프랑스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의 20년이 지난 상태였고 주변인들은 앙드레에게 산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딸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전까지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페트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인 웨덴탈에 거주하고 있었고 문헌 정보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라는 평소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2006년 초 페트라는 자신이 다니는 진료소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진료소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페트라는 항상 그랬듯 그 의사의 이름을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사의 성함은 디터이고 린다우에서 오셨다고 알렸죠. 페트라가 처음 든 생각은 린다우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왜 디터가 시골 마을까지 왔는가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디터가 어떤 의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디터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그녀를 놀라게 만들었고 첫 번째 아내의 의문사, 로라를 비롯한 환자들의 강간 사건, 그리고 칼린카의 사건까지 알게 되었죠. 또한 디터가 면허 정지 중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인지한 상태에서 페트라는 그가 진짜 디터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페트라는 디터를 보고 그가 진짜 디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디터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떠세요? 혹시 제가 무서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페트라는 단지 진찰받는 게 떨려서라고 답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주저없이 국가기관 세 군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언론과 시장한테도 이메일을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앙드레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경찰은 디터가 의료 면허가 취소된 후 2006년까지 독일 전역에 28개의 진료소와 병원에서 대리의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007년 디터는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약 1년 후인 2008년 6월 디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한 후 디터는 린다우 인근 샤이데그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해 9월과 10월 초에 앙드레는 샤이데그에 3번 찾아갔는데 디터가 살던 집 앞에서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고 그 표지판에는 집을 내놨다고 적혀 있었죠. 앙드레는 디터가 어디론가 도망칠 것으로 판단해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를 프랑스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디터를 납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앙드레에게 디터를 살해할 생각은 한 적 없었는지 물었고 앙드레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디터를 살해하게 되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자신과 디터 모두에게 의문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앙드레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로 향했고 그곳은 샤이데그와 린다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그곳에서 디터를 독일에서 프랑스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전단지를 배포했고 며칠 후 전단지를 보고 안톤이라는 남성이 앙드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톤은 전과가 있는 오스트리아인이며 빠꾸가 없는 상남자입니다. 안톤은 2년 전쯤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칼린카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앙드레가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어떻게든 앙드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앙드레는 안톤에게 살해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앙드레를 돕고 싶다고 말했죠. 앙드레는 안톤에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괜찮은지 물었고 안톤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안톤의 계획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디터를 붙잡아 차에 태우고 프랑스로 데려가는 것이었죠. 2009년 10월 17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사비로 러시아 갱단 2명을 고용한 안톤은 디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안톤이 디터의 집 문을 두드렸고 디터가 문을 열자 러시아 갱단 2명이 그를 제압하고 차에 태웠죠. 디터는 그들의 목적을 눈치채고 날 프랑스로 데려가는 거지 라고 말했고 자신을 풀어준다면 50만 유로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안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프랑스에 도착했고 밀루즈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밀루즈는 사법기관이 있는 도시였고 경찰서 바로 옆에는 법원이 자리 잡고 있었죠. 10월 18일 오전 3시 20분경 앙드레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그 익명의 여성은 앙드레에게 디터가 세관 건물 앞쪽 길에 결박되어 있으니 당장 밀루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여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아마도 안톤의 가족이나 그가 고용한 인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세관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은 디터를 발견하게 되었죠. 우선 디터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칼린카를 살해한 혐의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디터의 딸 디아나는 아버지가 납치되어 프랑스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독일 변호사를 고용해 즉시 아버지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경찰은 거부했고 디터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앙드레는 납치를 사주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경찰관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 디터는 질문이 마음에 들면 시원하게 답변했지만 그러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들었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재판 5일 후 갑자기 디터는 심장마비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재판은 2011년 10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디아나는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했고 앙드레의 전처가 자신의 아버지와 바람나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다니엘은 앙드레의 이전 주장들을 믿기 시작했었죠. 2011년 10월 22일 마침내 디터는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터는 항소했지만 2012년 9월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디터는 질병으로 인해 가석방되었고 치료와 요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9월 12일 디터는 사망했습니다. 디터가 프랑스로 납치된 순간부터 독일 언론과 프랑스 언론은 칼린카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명의 여성이 용감하게 나서 디터에게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터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디터에게 당했다고 고발한 여성은 16명이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가을 안톤은 프랑스로 송환되어 디터를 납치한 혐의로 앙드레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앙드레는 납치를 교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안톤은 납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갱단 2명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톤이 옥중에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면회 왔었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안톤에게 너는 옳은 일을 했고 우리 가족 모두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앙드레는 만족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언론에게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린카를 위한 정의를 실현시켰기 때문입니다.